빨간 마스크하고 되게 비슷한 귀신이 휴지 귀신이었지. 빨간 휴지를 선택하든 파란 휴지를 선택하든 죽어. 대상 지정 퍼미션이죠. 휴지를 선택하고 똥을 닦는 게 아니라 똥을 닦겠다고 한 다음에 휴지를 골라야 돼요. 비대상 전법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듀얼리스트 분들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똥을 닦겠습니다. 체인.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전국민 구라데이죠. 그래서 만우절 특집으로 뭔가 해볼 만한 컨텐츠가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그때 그 시절 전국적으로 유행했었던 구라들, 유사과학이라든지 뭐 괴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오늘 내맘티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할 때마다 분량이 너무 긴 느낌이어가지고 분량을 조금 줄여보려고 오늘 가지수를 좀 일부러 적게 잡았어요. 분량이 한 2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자막 작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가지수를 좀 줄여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해보고 뭐 분량이 좀 적다 싶으면은 잡소리 섞어 넣어가지고 채우면 되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전설의 랭킹 순위를 매긴다는 게 이게 기준이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등급을 매기는 건 점수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참신함, 신선한 발상이다 싶은 것들. 두 번째는 정교함, 얼마나 혼이 담긴 구라인가, 얼마나 정교하게 구라를 쳤는가. 세 번째는 영향력,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영향을 줬느냐도 생각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제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컨텐츠 이름이 내 맘대로 티어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풍기 괴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거는 괴담이라는 게 아니었어. 무슨 뭐 귀신 이야기나 뭐 뻘소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상식이었어. 상식. 당연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분들은 이거를 아직까지 믿고 계신 분들도 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여름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더운데 선풍기 틀고 자면 문 꼭 열어놓고 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었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하시기는 하는데 대충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풍기를 틀어놓지 마라. 질식사할 위험이 있다. 사실 뭐 이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그죠? 이제 선풍기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단지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일 뿐인데 마치 무슨 선풍기가 산소를 빨아들이는 기계인 마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일상 상식인 것처럼 퍼지게 된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컸어요. 밤새도록 이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전기를 좀 아끼기 위해서 끄고 자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뭐 그런 설도 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런 괴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현실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 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 요즘에도 보면은 인터넷 짤 중에 그럼 죽어 짤 있잖아요. 장황하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거 안 지켜? 그럼 죽어. 되게 웃긴 거는 이 시절에도 에어컨이라는 게 있긴 했거든요. 아니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은 죽는다? 근데 에어컨을 틀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나서서 문 닫으라고 하잖아요. 에어컨 전기세 비싸다고 문 닫으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왜 선풍기는 문 열으라고. 똑같거든요. 에어컨도 결국은 안에 있는 공기 빨아들여서 냉매로 차갑게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거라서 그 공기가 그 공기란 말이에요. 온도만 떨어질 뿐이지 방 안에 있는 공기 자체의 성분을 바꾸지는 않는단 말이죠. 둘 다 뭐 산소의 농도를 막 바꾸거나 하진 않는데 왜 에어컨을 틀면은 문 닫으라고 난리면서 선풍기를 틀면은 문 열으라고 난린지 되게 의문이었죠. 제대로 설명은 안 해줬던 것 같아. 부모님도 모르니까. 글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선풍기는 틀고 자면 죽는데. 선풍기 사망설은 대중에게 퍼져있던 소문을 언론이 재생산한 거짓말이다. 이후에도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저산소증에 의해 질식사했다라는 오보가 검증 과정 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종의 상식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옛날에는 특히 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언론을 제외하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그게 팩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 경우가 참 많았죠. 처음에는 밀폐된 장소에서 틀고 자면 질식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다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니까 점차 말이 바뀌어. 질식사는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 이것도 이제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선풍기 바람만으로 저체온증에 걸릴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중론으로 나오게 됐고, 심지어는 이제 뭐 선풍기 바람에 산소 입자가 쪼개져서 질식한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도 약간 밈처럼 풍자되는 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펜데스 괴담 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괴담을 믿고 실제로 집단 자살 시도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당연히 미수로 그쳤다. 그 연탄불 피워놓고
기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선풍기를 틀고 잤던 거였구나. 얘는 랭킹을 좀 높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거는 뭐 그냥 안전수칙 같은 거였어요.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급의 되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같은 느낌. 사회적 영향력은 진짜 거의 만점이라고 봐야겠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꾸몄느냐를 따진다면은 이제 언론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9점 정도? 10점을 주고 싶지만 이 선풍기 사망설이 진짜인가를 팩트를 체크해 보려고 했을 때 나오는 말들이 선풍기 팬이 산소를 잘라서 이산화탄소로 바꾼다, 뭐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심지어 해외에서 조롱을 당했죠. A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격 테스트. 성격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성격 테스트는 세대별로 되게 다르기는 하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MBTI거든요.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호기심 중에 하나인가 봐.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을 쉽게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왜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는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알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싶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무리지어서 누군가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심리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원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파악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게 이제 세대마다 좀 다르죠.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액형이죠. 혈액형으로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A는 이제 신중하고 세심하고 완벽주의자. 이게 AI니까 되게 좋게 써놨는데, 보통 A형은 그냥 소심하다, B형은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인 마이웨이,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B형은 그냥 나쁜 새끼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놈. O형은 이제 사교적이고 리더십 있는 분위기 메이커, 약간 좀 인싸 같은 느낌이란 얘기겠죠. AB형, 독특하고 스마트한 합리주의자라고 이야기해놨는데, 보통 많은 혈액형 테스트에서 AB형이라고 하면은 또라이로 묘사가 돼요. 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말 그대로 그럴싸했던 것 같아요. P라는 거는 결국 몸 안속에서 도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 인간의 내면도 겉으로 보이지 않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 무언가라는 그 공통점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싸함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믿지 않았을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MBTI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뭐 발전했다면 발전했다고 할까요? MBTI는 그래도 16가지잖아요.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타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정확하게 충족을 해주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복잡하지는 또 않아. 16개 정도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 사람은 I다, 이 사람은 E다, 이 사람은 T다, 이 사람은 F다, 뭐 J다, P다, N이다, S다, 뭐 이런 거 그냥 딱 알파벳만 들으면은 금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 사람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뭔가 그 뿌듯함도 주니까 타인을 분석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잘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MBTI가 많이 쓰이고 있겠죠. MBTI 이야기 나온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참고로 저는 MBTI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그건 다 재미로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겨요. F적인 성향이 뭐 40% 정도 있는 사람이고, T적인 성향이 한 60% 정도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겠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꽤 상당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MBTI 소개할 때 저는 T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 사람은 T구나 라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서 F적인 성향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지워버리거든요. 거꾸로 MBTI에 그 사람을 가둬버리게 되는 하나의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프레임이. 보통은 스몰 토킹용으로 많이 쓰니까 MBTI 얘기를, 누구는 뭐다, 누구는 F다, 누구는 J다 막 이러면서 막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인간의 성격은 16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이러면은 그것도 분위기 깨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T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B 정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13일의 금요일 자체는 유명하죠. 13일의 금요일이 왜 불길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종교적인 이유죠.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로 성경 속의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가 처형되기 전날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서 참석한 인원이 예수와 12제자,
총 합쳐서 13명이었습니다. 특히 13번째 손님이었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면서 13은 배신과 불행의 숫자로 각인되었습니다. 근데 왜 금요일일까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날이 금요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많이 희석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불길한 날 13일의 금요일에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린다라는 설이 돌았던 게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예요. 거의 선풍기 괴담처럼 그냥 진짜 사실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때 뭐 내가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또래 애들끼리도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야 오늘 13일 금요일이니까 컴퓨터 절대 키지 마. 1980년에서 90년대 유행했었던 컴퓨터 바이러스. 정식 진단명은 예루살렘 바이러스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는 13일의 금요일에는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하기 두려워하기도 했다. 간단한 해법으로는 데이트 명령을 사용해서 날짜를 바꾸면 13일의 금요일 당일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널리 퍼진 해법이다. 그래, 이게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뭐 13일의 금요일에 뭐 무슨 마법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난다라기보다도 그날을 불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날을 콕 집어가지고 바이러스가 퍼뜨려지도록 뭐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따진다면은 앞서 이야기한 괴담들에 비해서는 훨씬 사실적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는 컴퓨터 하는 시간이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안 계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13일의 금요일이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내가 컴퓨터 했다가 이거 해킹돼가지고 컴퓨터 먹통되면 어떡하지? 부모님 몰래 컴퓨터를 했어. 그리고 컴퓨터를 망가뜨렸어. 2배로 혼나. 그것 때문에 되게 좀 갈팡질팡했었지. 근데 결국 하기는 했어. 근데 또 이 시절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에서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것들이 되게 만연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검증되지 않은 그 첨부 파일들 다운로드 받았다가 막 바이러스 감염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침 그 다운로드 받은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야. 사실은 나의 무지로 인해서 컴퓨터가 먹통이 된 건데 그날에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겠지.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영향력은 꽤 있지 않았을까? 언론에서 이야기를 막 많이 떠들어대고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8점 정도? 참신함. 이것도 참신하다고 해야 될까?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게 불행한 날짜라는 개념 자체를 저는 이 괴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왜 불행한 날인지 몰랐는데 저에게 어떤 새로운 개념을 알려준 그런 괴담이기 때문에 선풍기 괴담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자, 다음은 건강 아이템.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세분화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거 위주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로 뭉쳤어요. 사진상으로 보이는 건 이제 게르마늄 발찌죠. 게르마늄, 음이온, 육각수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이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돕는다고 광고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사전적 개념으로의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을 뜻한다. 음이온은 양이온과 반대로 거의 모든 비금속, 준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발산하는 물체는 대개 방사능 물질도 함유하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거네? 음이온 관련 유사과학. 결론부터 말하면 음이온은 건강에 이롭지 않다. 여러 마케팅에서 음이온이 좋다고 하지만 사기꾼들이 하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건강 마케팅이라고 할까? 이 건강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생소한 개념이나 단어들을 막 나열을 해놓고 왜 좋은지는 몰라.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건강해지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MBTI는 그래도 스몰 토크 선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팔고의 영역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속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속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뭐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람 좀 넣어주면은 이거 뭐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약간의 플라시보 효과도 있을 거고. 제가 어릴 때 되게 좀 카리스마 있고 되게 똑똑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수업을 하러 오는데 큼지막하게 건강 목걸이를 건강 팔찌하고 건강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수업을 하시더라고.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당하신 게 아닐까. 아니 요즘에도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나와서 설명하는 사람을 무슨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AI로 생성해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하나 먹으면 3일 안에 살이 빠집니다. 하루에 5kg씩 빠져요. 안 빠지면 저 고소하세요. 지는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고소를 안 당하겠지. 모든 유사과학
관련해가지고 제일 참신한 게 저는 건강 관련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매번 무슨 새로운 논리가 나오고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요소가 나오고 진짜 어르신들은 잘 속겠다라는 생각이 든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거의 S급으로 가야겠는데. 참고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헛소리들이기 때문에 S급으로 갈수록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초능력자. 이 초능력자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집중이 됐었던, 초능력자 붐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칭 초능력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쇼도 있었던 것 같고, TV에서 제일 많이 묘사가 됐었던 게 지금 저기 이미지에 나오는 포크나 숟가락을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투시, 저 사람의 신체를 투시해가지고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 이런 거 맞춘다든지, 최면, 사람을 최면에 빠지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막 양파를 주면서 이것은 사과입니다 하면은 막 되게 맛있게 먹고, 막 그 다음에 자석인간, 동전 이마에 이렇게 딱 붙이면은 딱 붙는 거. 사실 개기름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누구나 다 붙는 건데 그거를 TV에서 되게 크게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면은 어릴 때 그런 거 다 한 번씩 해봤을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집중이 많이 됐었던 시절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초능력자에 대한 연구를 실행한다거나 혹은 초능력자들을 모은 어떤 집단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련, 미국 냉전 체제 때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적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다 실용성이 없는 잡기술 정도로 치부가 되면서 관심도가 확 집중이 됐다가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엔터 쪽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뭐 마술이라든지 창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대중들의 즐길거리 정도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마블, DC 이런 것들도 다 초능력자에 대한 이야기고, 마술에서도 야 저게 진짜 초능력일까?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트릭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술이니까 그냥 즐길거리 정도로 이렇게 연출로서 많이 사용이 되죠. 비교적 좀 건강하게 소모되고 있는 아이템이지 않나.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제 뭔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도들을 좀 현혹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또 악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예전에 짤로 봤는데 막 기도하다가 장풍 팍 쏘면은 신도들이 갑자기 와 이러면서 막 넘어가고, 거기서는 진짜 그걸 믿는데 순수하게 초능력 그 자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도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저는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지금 세대는 아이도저라는 말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유튜브에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듣기만 해도 환각 상태가 되는 사이버 마약, 뭐 이런 이제 되게 폭력적인 문구잖아요. 이런 되게 자극적인 문구로 이슈가 됐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아이도저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의 이 파장, 주파수가 뇌를 자극을 시켜서 마치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막 따지는 얘기가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고, 뭐 여기도 있네. 사이버 마약으로 불리는 아이도저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딱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서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 텐데, 요즘 유튜브에도 이게 있어요. 온갖 주파수 영상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주파수, 상대가 나에게 더 매달리는 주파수, 돈 들어오는 주파수. 야, 조회수 700만 회는 뭐야 이거. 영상 조회수 보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개웃기던데. 장원영 얼굴 뺏는 주파수, 본인 얼굴로 다시 못 돌아감, 본인 얼굴로 절대 돌아갈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팔로우 안 하면 효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원영이는 뭔 죄냐 진짜. 원영님은 보호 주파수 틀어드리고 있어서 영향 안 갑니다. 그러면 못 뺏는 거 아님? 제 노하우가 담긴 부분이라 답변이 어려워요. 본인 반응이 더 웃겼는데 이거. 장원영도 듣는 장원영 되는 주파수, 본인이 본인 주파수 듣고 있어. 진짜 멋있다 진짜. 이게 연예인이구나. 사실 아이도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는 저 주파수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었어요. 이거 들으면 하루 종일 이것만 듣다가 이제 뭐 정신병자 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D급 주려고 했었는데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영향력이 꽤 있는데? 의외의 사실이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것도 진짜 따지고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책 이름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한테 좋은 음악이나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뭐냐면 그 물이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몸 안에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70%는 물이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하면은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말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었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 물 내용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말을 써놓은 통과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서 언 얼음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좋은 말을 써놓은 통은 얼음 결정이 예뻤고 나쁜 말을 써놓은 통에서 언 얼음은 결정이 못생겼다 라는 것이다. 일단 주장의 근거로 쓰인 물은 46억 년간 지구상에 있었기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안다는 전제부터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람마다 달라요. 또 시대마다 다르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인간들조차도 합의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연물이 알고 구분을 한다고? 이걸 진지하게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모양이 되게 웃기긴 한데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심지어 이거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당시에. 어릴 때 되게 이 책을 열심히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사사례. 이와 비슷한 유사과학으로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어 식물에게 헤비메탈 같은 큰 소리 음악이나 욕설 같은 안 좋은 말을 들려주면 잘 안 자라고 클래식 같은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라는 주장이 있다. 음악적 취향까지 선악으로 연결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왜 헤비메탈이 나쁜 거지? 음악적 취향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발상이죠. 그래, 맞아. 이런 실험 많이 했었어요. 애들은 이게 정답인 줄 알잖아. 막상 내가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잖아. 어릴 때 학교 실험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혀 부위별 느끼는 미각. 그래 이거 보면은 짠맛, 단맛, 양 끝에 신맛, 안쪽에 쓴맛 이거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달달 외우게 했다니까요. 뭐 소금물 같은 거 찍어가지고 뭐 혀에 이렇게 막 데워보기도 하고 혀를 뭐 안쪽에 찍나 앞에나 찍나 그냥 소금이면 그냥 다 짜잖아. 그래서 짠 거를 짜다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아 그거 틀렸다고. 그래서 난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였다. 참신하다면 참신했어요. 물이 사람의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 C급으로 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레인지 괴담. 전자레인지가 가동될 때 나오는 어떤 전자파.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 전자레인지 문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 전자레인지 가동 시 바로 앞에 서 있어도 건강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가동 중에는 약 30c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날계란을 접시에 이렇게 까놓고 그거 그대로 전자레인지 돌리면 계란이 터지거든요. 그 폭발에 영향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전자파 그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 전자레인지하고 관련된 뭐 위험성 한번 볼까요? 전자레인지로 계속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익혀 먹으면 전자파로 인한 음식이 뇌 기능을 파괴한다. 성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게 한다. 전자레인지에 의해 생겨난 알 수 없는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된다. 알 수 없는 부산물이래. 지도 모르는 거죠.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있어. 축적된 부산물이 신체에 악영향을 준다. 이거 똑같은 얘기 또 해놨죠. 영양소들이 변형돼서 몸이 분해할 수 없는 상태로 흡수된다. 3, 4, 5 같은 얘기죠. 야채를 전자레인지에 익히면 암을 유발하는 괴물질을 만든다. 위암 또는 소장암을 유발시킨다. 같은 얘기죠. 혈액암 유발 물질을 만든다. 같은 얘기죠. 면역 시스템을 파괴한다. 집중력 저하, 정서 불안을 야기하고 지적 능력을 감퇴시킨다. 1번이랑 같은 얘기죠. 숨이 쌍관이죠. 선풍기 괴담이랑 마찬가지로 진짜 당연한 상식으로 여겼었어요. 전자파로 이렇게 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파동이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되게 그럴싸하다고 느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제가 앞에 점수를 매겼던 애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일일이 점수를 줬는지를 까먹었어요. 분명히 선풍기 괴담만큼 내가 영향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선풍기 괴담에서 영향력을 몇 점을 줬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거,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B는 좀 귀찮음 정도, C는 가벼운 오락거리 정도의 느낌, D는 딱히 별 감흥이 없었던 거. 요렇게 기준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격 테스트는 C 정도가 맞는 것 같아. 귀찮기는 했지만 그냥 가벼운 오락거리 수준이었던 것 같아서. 다음, 게임은 질병.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반대측에서 주장을 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죠. 옛날에는 이 게임에 대한 주제가 정말 미성년자, 학생들, 어린아이들 대 기성세대의 대립 구도로 이어지던 주제였다 보니까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아이들 입장에서의 주장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즐겼던 게임들이 조금만 잘 나간다 하면은 언론에서 신명나게 두들겨 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유이왕이었어. 아직도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유이왕이 어린이 도박이다. 너네 그렇게 막 카드 게임 하면은 커서 막 도박꾼이 된다. 갖고 놀던 카드 막 다 뺏어서 버리고 도박하다가 패가 방신하고
그렇게 된다! 하지만 아니죠. 커서도 여전히 유이왕하고 있죠. 트럼프 카드 관심 없죠. 여전히 불매거리 원툴이죠. 되게 얕잡아 보는 시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 가지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빨간 마스크. 이거는 빨간 마스크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시절에 유명했었던 여러 가지 귀신과 관련된 괴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자가 밤길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자기가 예쁘다고 물어보고 예쁘다고 대답을 하면은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입을 팍 찢어버리고, 안 예쁜데요? 그럼 너도 죽어! 이러면서 그냥 죽여버리고. 미친이죠. 죽이는 게 목적인 사람인데 예쁘다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구실이지. 죽이기 위한 구실. 이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귀신 아이템들 중에서도 유독 이슈가 됐고, 괴담들 중에서도 네임드급, 어린애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고 그냥 무서운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90년대 당시에 실제로 연쇄살인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퍼졌던 괴담이 이 빨간 마스크 괴담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탄생의 원인, 교통사고, 육상운동 중 사고, 성형수술의 실패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탄생했다. 제가 봤던 거는 성형수술의 실패.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이제 입이 이렇게 탁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자기 얼굴이 예쁜지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파란 마스크, 하얀 마스크, 여기서부터 이제 바리에이션들이 나오네요. 파란 마스크, 성별은 남성, 빨간 마스크에 파생된 만큼 설정도 엇비슷하다. 다짜고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잘생겼냐고 묻고, 잘생겼다는 대답에는 자신의 세로로 된 입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만들고, 못생겼다는 답에는 복부를 갈기갈기 난도질한다고 한다. 바리에이션 만들 때의 가장 기본이죠. 모든 설정 180도 뒤집기. 하얀 마스크. 하얀 마스크면 그냥 시민 아닌가요? 빨간 마스크의 천적이자 빨간 마스크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 노란 마스크. 입냄새가 심해서 왕따를 당했고 이 때문에 하얀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입냄새가 심했는지 이것 때문에 하얀 마스크가 노랗게 되었단다. 아, 뇌절이야. 초록 마스크. 평범하고 소심해서 왕따를 당하던 여학생. 어느 날 괴롭히던 가해 학생이 강제로 입에 개구리를 넣다 질식사했고, 그 후에 개구리와 합쳐져서 초록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가해 학생을 죽였고, 이후에도 사람을 발견하면 개구리처럼 늘어지는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질식해서 죽인다는 내용. 아, 이렇게 죽이는 거야? 츠유네. 아스이 츠유. 얘잖아. 츠유라고 생각하니까 귀여운데요? 검은 마스크. 예? 마스크 중에서 가장 강력하며, 빨간 마스크를 죽이기 위해 빨간 마스크를 추적한다는 컨셉. 빨간 마스크하고 되게 비슷한 귀신이 휴지 귀신이었지. 얘도 살짝 답정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괴담. 재래식 변소에서 변을 보고 있던 중에 아래에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는 괴음성을 듣게 되는 이야기. 빨간 휴지를 선택하면은 피가 철철 흘러서 죽고, 파란 휴지를 선택을 하면 피가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창백해져서 죽고. 화회법, 손가락으로 긁어주세요. 예? 하얀 휴지 주세요. 엠보싱 휴지는 없나요? 신문지나 주세요. 듀얼리스트식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빨간 휴지를 선택하든 파란 휴지를 선택하든 죽어. 대상 지정 퍼미션이죠. 얘가 선택을 강요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선택하면 그거 무효로 해서 파괴해서 죽이려고. 빨간 휴지 또는 파란 휴지를 선택한 다음에 똥을 닦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선택하는 순간 죽어요. 휴지를 선택하고 똥을 닦는 게 아니라 똥을 닦겠다고 한 다음에 휴지를 골라야 돼요. 비대상 전법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듀얼리스트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똥을 닦겠습니다. 체인? 귀신이 체인을 안 걸죠? 그때 아무 휴지나 골라서 닦으면 돼. 아니, 휴지를 선택한 다음에 똥을 닦는 거나 똥을 닦겠다고 한 다음에 휴지를 고르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유이왕에서는 달라요. 다음은 마시멜로 괴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20살 때까지는 믿었던 것 같아요. 마시멜로를 먹으면은 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 마시멜로에 관한 가장 유명한 괴담은 마시멜로를 먹고 찐 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루머입니다. 마시멜로는 특유의 끈적이는 식감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착 달라붙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특수 지방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야 빠진다는 식으로 과장되기도 합니다. 7바퀴 반. 이거는 아마 그거 같은데? 7바퀴 반이라는 게 묘하게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아마 번개가 1초에 돌 수 있는 지구 바퀴 수였을 거예요. 바퀴를 도나요. 아, 정확하지. 나도 이게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과학 상식을 그 마시멜로 괴담이랑 머릿속에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걸 합성해 놓은 거야. 과학적 진실. 마시멜로의 주 성분은 설탕, 물엿, 젤라틴, 달걀 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지방 함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지방이 거의 없구나. 이는 다른 초콜릿이나 사탕류에 비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며 가벼운 산책이나 일상적인 활동으로 충분히 소모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도 20살 때까지는 그냥 이게 되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코파이
먹을 때 일부러 마시멜로 부분만 따로 떼놓고 초코빵만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마 내가 유튜브 초창기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고쳐졌어요. 무조건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 마시멜로 발라내고 뭐 그럴 여유가 어딨어.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지. 자, 마지막으로 민간요법. 모든 민간요법들을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체했을 때 손을 따는 거, 손을 따면 막 검은 피가 나와가지고 소화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제 민간요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했을 때 손 밑따기,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러서 검은 피를 내는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플라시보 효과이거나 바늘에 소독이 안 되어 있어서 감염 위험이 더 큽니다. 근데 저도 체했을 때 어른들이 제 손 이렇게 막 따주는 경우 많았었거든요. 뭔가 몸이 가벼워지고 괜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 막 트름도 나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후로는 손을 따도 효과가 없어진 것 같아. 차라리 몰랐을 때는 오히려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지식의 저주지. 피 잘 따게 해준다고 막 등 두드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쓸어내려주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혈액순환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생선가시 걸렸을 때 맨밥 삼키기. 밥 덩어리로 가시를 밀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아, 이거 되게 위험하다 하더라고.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가시가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면은 밥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같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박혀있으면 밥 덩어리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시를 더 깊게 박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혹은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화상 입은 곳에 된장 바르기. 된장의 염분이 상처를 자극하고 미생물로 인해서 2차 세균 감염을 일으켜서 흉터가 남을 확률만 높입니다. 코피 날 때 뒷덜미 때리기. 코피 막 이렇게 날 때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폐로 들어갈 위험이 있으며 지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입으로 독 빨아내기. 영화에 자주 나오지만 입안의 상처를 통해 구조자에게 독이 퍼지거나 환자의 상처가 입속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되게 많이 잘 알려져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널리 알려졌는데 창작물 보면은 여전히 이런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에 감염됐을 때 막 그 부위 빨아가지고 막 뱉어내고. 딸꾹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깜짝 놀래키기.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멈추게 한다는 논리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첫 침을 바르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눈에 침을 바르면 낫는다는 속설입니다. 세균이 염증을 악화시켜 결막염 등을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의료시설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응급처치 같은 개념으로 나왔는데 그냥 C 정도? 적당히 그냥 알고 있으면은 뭐 나쁠 거 없는 정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싶은 것들은 좀 거르고 적당히 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영향은 줄 수 있겠지 하는 정도만 좀 골라서 숙지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C 정도? 요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고 또 몇 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또 어떤 사회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